샬롬. 주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거듭되는 사회 거리두기 운동으로 인해서 또한 개강이 5월 25일로 또 연기게 됐어요. 안타까운 가운데 여러분과의 만남이 자꾸 연기됨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만나는 그 순간까지 또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동영상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더 힘내시고 또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사회 실천론의 제7장 사회복지 실천과 면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강의를 할까 합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의사소통의 원칙은 첫째, 사회복지 실천에서 의사소통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욕구를 파악하여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문적 원조를 제공하는 것이 의사소통의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 초점을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맞추어야 합니다. 셋째,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수준과 보조를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넷째, 클라이언트의 개별적 특성과 상황을 맞추어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의 장애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첫째는 상대방에 대한 예측입니다. 성급하게 예측하여서 일반화하는 경우가 부득이수에 있습니다. 둘째는 의미에 대한 주관적 가정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메시지가 애매모호하거나 또한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의미를 주관적으로 가정을 해야 됩니다. 또 고정관념입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나 비행 청소년 등에 대한 인식에서 적절히 통제되어야 됩니다. 넷째는 면접의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입니다. 또 개입 구조화를 통해서 면접과 개입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클라이언트가 이해하도록 원조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 성급한 개입입니다. 지시적 접근이나 더 성급한 확신은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이해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방심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방심, 즉 면접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일곱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저항입니다. 낯선 사람과의 상황, 또 양가 감정과 문화적인 차이, 문제로부터의 만족을 찾으려는 클라이언트의 병리적 특성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목적입니다. 면접이라고 하면 전문적 관계에 바탕을 두고 정보를 수집과 또는 과업을 수행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나 문제 해결 등과 같은 목적을 수행하는 시간과 제한적 대화인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삶의 질 향상과 성장을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필요한 전략과 행동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는 것을 뜻합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상황에 따라서 그에 관한 다양한 정보 수집을 집중해야 되고, 사회복지사는 소속기관의 기능과 서비스 범위를 인식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실천의 면접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면접을 위한 맥락이나 장이 있어야 됩니다. 면접은 목적과 방향이 있는 목적 지향적 활동을 뜻합니다. 면접은 규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서 특수한 상황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함께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한정적이며 계약적인 것입니다. 넷째는 면접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특정한 역할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면접자이며 클라이언트는 피면접자로 정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에 따라 상호작용이 제한됩니다. 셋째,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유형에 대해서 논하겠습니다. 첫째, 정보 수집 면접입니다. 사회적 면접으로 불리며 또 클라이언트의 개인적 혹은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된 배경이나 발달사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목적은 클라이언트를 더 잘 이해함으로써 제공할 서비스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함이죠. 그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별이나 나이, 학력, 종교, 또 결혼 상태나 주소 등등을 뜻합니다. 또 현재의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상황과 문제와 관련된 과거력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또 가족력에 대한 정보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원가족 간의 관계 또는 부부나 자녀들과의 관계 등을 뜻합니다. 또 개인력은 아동기의 성장 과정이나 또 발달 단계상의 문제, 또 학교 생활이나 또 친구 간의 관계, 직장 생활이나 결혼 생활 등의 관계 등을 뜻합니다. 또 사회적 직업 기능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 활동이나 직업 경력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정 면접입니다. 의사결정 면접이라고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정보 수집 면접보다 훨씬 더 목적 지향적인 것입니다. 사정입니다. 문제와 원인이 무엇인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엇이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하고 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핵심 단계이기도 합니다. 클라이언트의 현재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 현재의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개입 방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정 면접입니다. 치료 면접입니다.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돕기 위해서 사회적인 기능 향상을 위해 사회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클라이언트와 사회 환경 모두의 변화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위한 자료 면접, 치료 면접입니다. 주로 개인 내부의 어떤 감정이나 사고나 행동에 대한 변화에 초점을 둡니다. 또 자신감과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회적 기능 향상을 위한 치료 면접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속한 집단, 가족이나 조직 또는 지역 공동체 등 다른 사회와 체계와
상호작용 과정과의 의사소통의 환류 등의 어떤 변화에 초점을 두는 치료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면접의 구조입니다. 첫 번째는 면접 장소입니다. 면접 장소는 사회복지기관의 면접실이나 또 상담실이 가장 적합합니다. 또 사회복지기관의 면접실은 전문적 원조관계를 기초로 면접이 진행이 되어야 되며 그에 적합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장소이어야 될 것입니다. 면접실의 물리적 상황은 면접 목적과 클라이언트 상황을 고려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적절한 채광과 조명, 또 적당한 온도와 또 비밀 보장이 되는 안전하고 독립된 공간, 또 외부인의 출입으로 방해받지 않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사정이나 특성에 따라서 면접 장소가 변하기도 합니다. 가정 방문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클라이언트의 생활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이동하는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 면접 시간과 빈도입니다. 면접의 일정과 시간을 정하는 것은 클라이언트만을 위한 특정한 시간을 특정한다는 점에서 그에 대한 존중을 표시하는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클라이언트에게 면접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확인시키고 자신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참여하도록 하는 개입 효과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면접 시간입니다. 위기 상황이 아니라면 일주일에 1, 2회를 1시간 정도, 긴급 상황이나 위기 시에는 2, 3시간의 정도 집중적으로 하거나 메일 또는 격일로 접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복지 실천 면접 기술입니다. 일단 관찰입니다. 관찰은 클라이언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또 비언어적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서 그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주목해서 관찰해야 할 내용 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시작하는 말과 끝맺는 말을 대한 정확한, 명확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또 면접 중에 주제의 변경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또 반복되는 것을 언급해야 되며 내용에 불일치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또 숨겨진 의미를 잘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어떤 침묵에 주목해서 잘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상황과 욕구를 민감하게 파악하기 위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관찰을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클라이언트도 진실하게 반응하였는지 또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진지하게 듣고 있는지 등을 관찰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선택적 관찰에 의한 편견은 클라이언트에게 전달되어 클라이언트는 사회복지사의 편견에 부합한 방식으로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경청입니다. 경청은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도 관찰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말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듣는 기술이며
또한 상대방의 사고와 감정을 이해하려는 적극적인 경청 활동입니다. 경청은 사회복지사가 경청하면 클라이언트는 존경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경험하여 신뢰관계를 상호간에 향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접은 클라이언트가 주로 말하고 사회복지사가 경청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즉각적인 조언을 요청하는 경우도 즉시 조언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완벽한 경청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에 대해서 짚어가겠습니다. 첫째는 클라이언트의 언어적 메시지를 듣고 이해해야 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비언어적 표현을 관찰하고 읽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셋째는 클라이언트의 상황 속에서 그를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는 클라이언트가 언젠가 깨닫고 변화시켜야 할 문제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질문입니다.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클라이언트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도록 돕기 위해서 어긋나고 있는 대화의 초점을 바로 잡기 위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은 너무 많이 하면 클라이언트는 혼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너무 적게 하면 면접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클라이언트의 속도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점에서 질문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통솔력과 지도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있어서 폐사형과 개방형의 질문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폐사형의 질문은 네, 아니오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의 대답 방법과 초점을 제한할 수가 있고 확실한 사실에 대해서만 묻는 질문 방식이죠. 또한 중요한 정보를 빨리 얻어내야 하는 위기 상황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정보를 얻고자 할 때 면접 주제의 범위를 좁히거나 한정할 때 또 클라이언트의 말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동의를 구할 때 폐쇄형 질문이 사용됩니다. 개방형인 질문은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시작하는 질문은 어떤 사실이나 세부 사항을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어떻게로 시작하는 질문은 가정이나 절차에 관한 정보 파악입니다. 또 너무 많거나 적은 질문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에 여러 내용을 섞어 있는 중첩형 질문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질문은 하나씩 분리하여 순서대로 질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질문은 너무 적게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지나친 부담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로 시작하는 질문은 클라이언트의 잘못이나 책임을 추궁하거나 몰아세우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또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강요할 수가 있습니다. 또 왜로 시작하는 질문보다는 무엇, 언제, 어디서, 어떻게에 초점을 두고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의 방어적인 태도 예방과 또한 솔직한 대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유도 질문입니다. 질문자인 사회복지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도록 암시하거나 또 듣고자 하는 방향으로 클라이언트가 대답하도록 이끄는 질문을 말하지요. 또 바람직한 결과를 클라이언트가 선택하는 일 바라는 마음에서 사회복지사의 감정이나 견해를 해결책 형태로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유도 질문입니다. 또 유도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위협하거나 모욕적으로 들리거나 또 원조 과정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호기심의 질문과 사적인 질문입니다. 면접에서 질문은 목적이 있어야 하고 진행에 도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의 질문은 삼가해야 될 것입니다. 또 짧고 간단히 솔직하게 대답하고 면접 초점을 돌리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는 요약입니다. 면접 도중에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또는 내용과 그 속에 담겨 있는 감정을 정리하여서 강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합니다. 또 요약은 클라이언트가 진정된 상황 파악과 또 중요한 측면을 다시 생각할 기회, 또 면접 내용이 정확한지 등을 확인할 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요약의 유용한 측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면접의 요약을 통해서 새로운 면접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논의된 핵심 내용을 간략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면접에서 방향을 잃었거나 또 주제에서 벗어났을 때 그 주제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제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만족스럽게 면접 시간을 끝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석입니다. 암묵적으로 표현된 부분들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명확하게 의식하지 못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회복지사의 설명입니다. 사회복지사는 해석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현재의 행동이나 감정, 또 사고 등의 이유를 설명하고 그 원인을 통찰하게 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이해와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 사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안전적이고 신뢰관계가 충분히 형성된 후에 사용하여야 될 것입니다. 또 클라이언트의 자신의 이해나 통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사용하십시오. 클라이언트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근거해서 시행하십시오. 넷째는 해석할 때 전문적인 용어와 단정적인 표현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기록의 목적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록은 사회복지사가 개입 사례를 접수 단계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까지 전체 원조 과정에서 시행된 전문적인 의사, 결정, 그 근거, 내용, 결과 등을 합당한 형식의 틀에서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일입니다. 기록에는 임상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임상적인 기능은 사회복지 실천이 어떻게 계획되고 실행되며 또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삶에서 나타나는 변화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다른 전문직들의 논의가 반영된 사례를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행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조직, 전문직의 책무성에 초점을 두고 즉 사회복지 실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고 적절하고 투명한 예산관리 등을 위한 기록이 행정기능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의 기록입니다. 기록의 목적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서비스 내용을 보고하기 위해서이죠. 또 셋째는 사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는 전문가 사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클라이언트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기록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슈퍼비전이나 또는 자문, 동료 검토에 의한 활성화를 위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서비스 과정과 효과의 점검을 위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과 다른 전문가의 교육 자료를 제공되기도 하고, 아홉 번째는 실무와 행정과업의 개선 자료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열 번째는 조사 연구 자료로 제공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면접 기록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활동 일시와 장소이죠. 또 둘째는 활동의 목표입니다. 셋째는 프로그램의 내용과 목표 달성의 전략적인 기록 내용입니다. 넷째는 활동 내용입니다. 다섯 번째는 평가 내용이죠. 여섯 번째는 다음 회기에 활동할 계획을 기록합니다. 면접 전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할 것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클라이언트에게 설명하고 또한 구하는 고지된 동의의 수행인 것입니다. 기록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공개할 경우는 허락을 받은 것을 설명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기록은 객관성과 논리성의 유지가 필수적입니다. 면접 기록은 즉시 작성되어야 하고 정확도와 신뢰도가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면접의 기록입니다. 면접의 기록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록, 사회복지사가 개입 사례를 접수 단계부터 종결 및 사후관리 단계까지 전제 원조 과정에서 시행된 전문적인 의사결정이나 그 근거, 내용 등을 합당한 형식의 틀에서 따라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기록이라고 합니다. 다시금 세 번째는 기록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최소 기본 기록입니다. 단순하고 경제적인 기록 양식입니다. 두 번째는 기본적인 신상 정보,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의 이름이나 주소, 전화번호, 직업, 가족의 주소와 전화번호, 또 면접 일시와 클라이언트의 주요 문제와 목적, 또 개입 계획, 클라이언트의 반응이나 탐색에 필요한 영역, 필요한 자원,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활동과 종결 상태 등을 중심으로 기록을 합니다.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기록 방법으로 면접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있는 그대로 자세히 기록합니다. 정확한 피드백이 얻을 수 있으며 또 실습생이나 직업 교육에서 사전기술 또는 면접기술 등의 훈련에 유용하지만 작성에 많은 시간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셋째는 이야기체의 기록입니다. 사회복지사의 말이나 느낌보다는 클라이언트나 면접 상황을 제공되는 서비스 등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듯 서술을 합니다. 또 임상실물을 기록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시간대별로 서술하거나 요약체로 기록합니다. 또 시간대별 서술이 필요합니다. 일지 형식이나 유사합니다. 또 사건이 있을 때만 기록하기도 합니다. 요약 기술입니다. 일정 기간별로 묶어서 서술하는 형태로 일지 기록을 바탕으로 작성합니다. 또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단계에 따라서 요약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야기체 기록의 단점은 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이죠. 또 사회복지사의 문장 능력이나 기록이 투입한 시간에 따라서 그 질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네 번째는 문제 중심의 기록입니다. 현재 문제를 중심으로 문제 영역을 규정하고 또한 사정하고 목록화해서 각 문제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그 진행 상황을 기록하여서 문제 해결을 접근하는 방법에 방향되기도 합니다. 그럼 문제 중심 기록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장점은 기록이 간결하고 형식이 통일되어서 질 높은 기록 검토가 가능하다는, 또 개입의 초점이 분명하여 효율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문제에 중점을 두는 것, 또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보다 개인을 강조하여 관련된 현상을 단순화시킨다는 것이죠. 또 간결한 정보를 근거로 문제를 사정하여 클라이언트에 총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록 SOAP 방식입니다. 주관적인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 또한 사정과 계획을 두고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주관적인 정보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죠. 또 클라이언트의 자기 보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는 전문가의 직접적인 관찰, 임상 검사, 실험, 또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같은 방법으로 얻어지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는 독립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또한 사정은 주관적 정보와 객관적인 정보를 검토해서 추록된 전문가의 가설이나 임시적인 결론입니다. 끝으로 계획입니다. 전문가가 클라이언트의 관심사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장 사회복지사 실천과 면접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레포트로 인한 것으로 대처하고자 합니다. 부담들 갖지 마시고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승리하십시오.